포항제철소의 코크스 생산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COE가 허용 기준치보다 최고 20배까지 발생되고 있으며 코크스 화성 공장은 모두 꺼리는 현장이지만 누군가는 그곳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창틀을 잠깐 닦아도 이러는데 이거는 아마 50년 동안에 계속 이렇고 자기가 애를 여기서 못 키우겠더래요. 애를 죽이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데 우리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포항 MBC 양재혁 기자 박수로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사실 이 포스코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다 먹고 살거든요. 적어도 한 달이 건너면은 다 포스코 내지 아니면 포스코 2차, 3차 밴드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용기 있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막판에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또 따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좀 반향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분명 포스코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초상권 문제나 뭐 일반 시민들을 찍었는데 그 시민들이 혹은 뭐 그 사람들도 다 근로자의 뭐 가족이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괜히 이제 그런 걸로 시비가 걸리고 그리고 인터뷰를 동의했는데 이제 나중에 나가고 나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문제가 되면은 어디까지 우리가 취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법적인 거를 좀 막 검토를 많이 하는 차원에서 협회 그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게 됐고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취재했던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다큐 전까지는 그냥 관행대로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더 세고 더 직접적이고 막 이런 걸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약자들을 대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특히 애들이나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초상권이 생각보다 중요하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애들, 초등학교 학생들과 그 초등학교 주변.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히도 법적인 것도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서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그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과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같이 모시고 가서 학교 나오는 모습을 찍고 그 애들을 찍고 혹시 그 자녀가 아니면 사후 동의를 얻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취재를 진행을 했고요. 소송 항목이 한 20가지 조금 안 되는데 거의 다 이제 그 내부 정보죠. 그 물질이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많았고 다른 걸로 시비 걸리지 않게끔 세세하게 정말 확인하고 편집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완본이 나오고 나서 편집 수정만 한 2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거의. 계속 모자이크 해야 될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보니까 간판이나 뭐 번호판이나 애 얼굴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계속 이제 수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집필하신 언론중재위원회 그 양재규 변호사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죠. 마지막 그 피드백을 계속 자문을 구하고 이게 괜찮습니까? 뭐 이 부분은 뭐 나가도 되나 아니면 저희가 보기에는 가이드라인에도 충실한데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의 최종 확인을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협회에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적용을 한다. 이제 품할 때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확히 해라 뭐 하는 것들을 갖다가 고지를 항상 하잖아요. 그냥 사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심사 과정 중에서 전화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기 공적서에 보면은 동의를 다 얻은 걸로 지금 보내셨잖아요. 이게 맞는지 심사위원들이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 초동생의 부모한테 뭐 동의를 얻었는지도 물어보시고 취재를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잘 충실하게 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걸 보고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고 사실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한국영상기자협회와 그리고 지필진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저희에게 엄청나게 큰 무기, 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지난해 광주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부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현장에 출동을 했고 보도를 위해서 그 공장의 외경을 취재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보안팀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여기는 사유지기 때문에 취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거였는데요.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방된 장소의 건축물은 판매 및 목적이 아니라면 복제가 허용된다. 저작권법 제35조 2항. 저는 한국영상기자협회의 신입교육과 정기교육을 꾸준히 받았고요. 그 덕분에 보안팀 직원에게 해당 조항을 설명드리고 이해시킨 후에 취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을 예시로 만든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됩니다. 이제는 누구나 영상을 찍고 편집해 여러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영상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영상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키고 지키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영상 기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알 권리와 또 그와 충돌하는 많은 것들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 윤리적인 보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내가 찍는 영상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대중들이 보는 대중매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됐습니다. 그에 맞게 다수의 생각이 다른 만큼 중립적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영상 취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책만 받았지 사실 충실하게 이행을 못했던 것 같고요. 뭐 교육을 받아도 그냥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불만 내지 그냥 관행대로 해왔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충실하게 가이드에 맞춰서 찍지를 못하더라도 편집 과정에서도 충분히 가이드를 적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재 윤리를 충분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제작을 한다면은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뉴스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